이번 시간은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반응성 애착 장애와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성 애착 장애는요. 생애 초기에 양육자로부터 어떤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방임과 학대를 통해서 어떤 애착 외상을 경험을 통해서 애착 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애착 장애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외상이라면 어떤 부모의 어떤 이혼이나 또 어머니의 어떤 정신질환, 그리고 부모의 가정불화, 또 어떤 고아원 생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애착 장애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억제형과 탈억제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억제형은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거죠. 철수해버리는 형인데, 탈억제형은 아주 지나치게 타인에게 이렇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게 탈억제형입니다. 두 개가 반대인데요. 지금 반응성 애착장애는 이 억제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탈억제형은 DSM-5에서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로 따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응성 애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아동이 양육자에게 거의 항상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짜증이나 슬픔이나 공포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극단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방임이나 박탈되었을 경우죠.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라면 어떤 이제 엄마로부터 또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은 애정을, 사랑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말하겠죠. 자, 두 번째는 주된 양육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특정한 사람과 선택적인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현저하게 제한된 비정상적인 장면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고아원 같은 경우를 말하겠죠.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양육 결핍이 양육자에 대한 위축된 행동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가 아동의 연령 5세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9개월 이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유병률은 이 장애 유병률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뭔가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겠고요. 또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상동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같은 증상을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애와 또 함께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하지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는 생애 초기에 양육 결핍을 경험한 증거가 있지만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양육 결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애착 외상이라는 아주 이렇게 분명한 환경적인 요인이 지니고 있고요.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상실 경험과 관련된 성인의 우울증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욕구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신과 타인과 어떤 분명한 어떤 분리가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신뢰할 만한 적절한 반응이 주어지지 못해서 자기와 타인의 분화가 불분명해지면서 아동이 특정한 타인에게 어떤 관심을 주는 것을 멈춰버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애착 외상이라는 아주 분명한 환경적인 요인이 존재하고요. 또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상실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이 자신의 욕구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엄마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명료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신뢰할 만한 어떤 적절한 반응이 주어지지 못해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을 분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동은 특정한 타인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애착 경험에 근거해서 애착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내적 작동 모델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그런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어떤 기초가 되는데 이 내적 작동 모델이요.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거나 학대적인 양육을 받은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극도의 불안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고 타인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적대적인 존재라는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아동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로 보고 있는데요. 아동이 기질적으로 과민성을 타고나서 이런 아동에게 양육자가 학대나 방임을 그러니까 아동이 부모에게 이런 학대나 방임을 하도록 유발시킨다는 거죠. 유발할 수 있고 애착 결핍에 대해서 과도한 좌절을 겪으면서 위축되고 회피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요, 아동과 양육자의 애착 관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양육자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아동 자체의 자신의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이제 놀이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놀이치료가 비교적 많이 효과적이겠고요. 또 양육자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양육자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애착과 관련된 이미지를 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의 그리고 청소년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제 주제는 세둥지화인데요. 세둥지화. 이 세둥지화를 그림으로써 아이가 부모와 어떻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둥지화인데 아이에게 이제 세둥지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지시어를 주면서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아동의
부모는 굉장히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부모고요. 그래서 이 아동은 부모를 위에 있는 게 지금 아빠세라고 했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자신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아빠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아빠를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이 돼서 내면에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서운 부모와의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나 이런 애착으로 인해서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 타인을 굉장히 그 무서운 존재로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애착장애 중에서 유형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억제형과 탈억제형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는 탈억제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인이든지 쉽게 과도하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신체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아이 새만 있고 엄마 새가 없죠. 엄마 새, 아빠 새, 부모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엄마는 맞벌이였고요. 맞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양육이 많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늘 이 아동은 자신이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만 남아있는, 엄마와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동은 이제 어떤 방임에 해당이 되겠죠. 이쪽은 이제 학대에 해당이 된다면 이쪽은 이제 방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억제형과 탈억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탈억제 유형이 이 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요, 양육자와의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누구든지 낯선 성인에게 과도하게 주저없이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진단 기준은 낯선 성인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친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접촉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낯선 상황에서도 성인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낯선 성인을 전혀 망설임 없이 가까이 따라 나서고요. 그리고 생후 9개월 이상 된 아동이 애착 외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런 증상을 나타낼 때 이 장애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장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행동적인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어떤 사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불쑥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친한 친구가 없고 또 또래들과 어떤 피상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병률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친부모의 어떤 심각한 학대나 방임으로 입양되거나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동의 약 20%가 이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충동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ADHD하고 좀 많이 유사하고요. 그렇지만 이 장애는 ADHD처럼 어떤 주의 집중 곤란이나 과잉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지닌 아동은 인지적인 언어나 또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발달이 지연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이 어떤 내향성과
기질적인 과민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이 그러니까 억제형으로서 내향성과 기질적으로 과민하다면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아동은 반대로 이제 외향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 반응성 애착 장애와 원인이 비슷하긴 하는데요. 아동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을 억압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짜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대신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억압하면서 주변에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로는요, 반응성 애착 장애하고는 좀 다르게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이제 우울 정서보다는 부주의하고 어떤 충동성이 많기 때문에요. 부주의와 과잉행동 경향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양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증상 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응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적응장애는 어떤 주요 생활 사건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을 실패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 어떤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기준은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부적응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응 증상이 환경적 맥락과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사건의 강도에 비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거나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직업적, 사회적, 그리고 학습적 이런 데서 기능 장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거나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기능 장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 증상이 다른 정신장애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정신장애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적응장애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주요 이제 생활 사건으로서 어떤 가족의 죽음이나 어떤 심각한 질병, 그리고 부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혼, 그리고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거나 또 갑작스러운 실연이나 또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학하는 거, 그리고 새학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 장애에 흔히 나타나는 부적응 증상은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청소년 경우에는 이제 품행 문제이겠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병률은 정신과 방문 환자의 약 50%에 해당되는 아주 흔한 정신장애가 되겠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우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고요. 어떤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진단 기준에서 보셨듯이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시작되고 그리고 사라진 후에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시 다른 정신장애로 발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인은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적응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요, 생애 초기에 어머니의 역할과 그러니까 어떤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이 아동이 성장한 후에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보는 어떤 신념,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자신의 어떤 역기능이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떤 주변에서의 지지, 환경적인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열악할 경우에 이 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그 심리적인 고통과 충격에 대한 어떤 치료사가 공감을 해주고 지지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나 대처 행동을 향상시키도록 돕고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유년기 외상 경험을 또 탐색해 보도록 하고요. 또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 그런 걸 탐색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어떤 품행 장애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등을 소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외상 후 외상과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